정치적, 사상적 혼란 속에 중세 세계관이 무너지던 혼돈의 17세기 유럽. 근대 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데카르트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규칙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 것. 둘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쪼개서 탐구할 것. 셋째,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점점 복잡한 것에 다가갈 것. 넷째, 문제의 요소들을 다 열거하고 그중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 것. 데카르트는 이 방법의 4가지 규칙을 통해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데카르트의 규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학은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대개 기원전 5세기의 피타고라스부터 17세기의 뉴턴과 라이프니츠까지 한 2000년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 체계화한 것이 일반 수학의 내용입니다. 18세기, 19세기 수학은 대학 가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알면 일반 시민으로서는 충분하다.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할 때 그 삼각함수와 미적분을 충분히 알면 그것으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계의 역사는 17세기 과학혁명이 유럽에서 만든 과학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 그게 근대입니다. 아프리카 구석구석 가도 수학책을 펴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불가리아 가서 보는데 글자 하나도 모르는데 교과서를 보니까 도형이 전부 우리하고 같아요. 정말 수학이란 건 현대의 보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수학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러나 제일 핵심은 세 개의 삼각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삼각형을 잘 이해하면 대개 일반 수학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거는 정사각형 안에 또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정사각형이 2개가 나오고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넓이란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작은 사각형, 정사각형은 c제곱이 될 거고 삼각형 4개는 삼각형 2분의 ab니까 그 4개니까 2ab가 돼요. 그러니까 큰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삼각형 4개를 빼면 작은 사각형이 되는데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삼각형을 잘 들여다보고 2개의 사각형에다 3개의 삼각형이다. 그걸 잘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후설이라는 철학자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주 좋아했는데 인류가 세상 지구에 없어져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성립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사고가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것으로 특수한 데서 보편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가장 중요한 그 발전의 하나가 피타고라스 정리다. 두 번째 삼각형은 소위 삼각함수를 나타내는 삼각형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흔히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면 이걸 갖다가 보통 사인 알파 이걸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로 쓰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다. 이걸 배우면서 아주 간단한 건데 4개의 삼각형을 놓고서 여기 높이와 빗변과 밑변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결국 여기서 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은 현상과 본질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사고의 현상과 본질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또 하나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미적분인데 미분이란 것도 기본 개념은 간단해요. 미분이란 거는 큰 이제 x 제곱이라면 소위 포물선인데 포물선이 아니라 포물선 밑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삼각형이 요게 x면 요게 x 제곱이고 요게 x 플러스 델타 x면 요건 x 플러스 델타 제곱이고 요게 x 플러스 2 델타 x면 요거는 x 플러스 2 델타 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면 이건데 요 작은 삼각형의 요 높이만 보려면 요걸 빼야 되니까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야 돼요. 요게 높이고 요 밑변은 델타 x니까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나누기 델타 x를 하면 바로 저 기울기가 나와요. 이 기울기를 어떤 형태로 소위 그 리미트 x는 델타 x는 뭐 제로에 접근한다는 그런 장치에다 집어넣으면 2x가 나오는데 그게 미분의 아주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전체를 보지 말고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부분의 변화를 봐야지 전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흔히 이건 이 미분 공식은 경제학에서 아주 많이 쓰여요. 경제학은 뭘 얘기를 하냐면 총 비용과 총 수입, 수익이 얼마고 총 비용과 총 수익만 따져가지고는 사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라는 건 지금까지 잘 되다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뭐 안 되던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 비용을 미분한 그걸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고 총 수익을 미분한 한계 수익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변화를 읽어야 된다. 지금 현재 변화 속에서 노동자가 몇 명 더 필요한가? 기계가 얼마큼 더 필요한가? 이걸 봐야지 전체로 큰 걸 봐서 지금까지 장사 잘 됐으니까 되겠지. 그런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미분이란 건 지금 현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보는. 자, 이것도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그 데카르트의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 밑에 조그만 삼각형들을 그리고 이 삼각형들의 밑변과 높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그걸 계산해 보면 기울기가 나오고 그게 미분 개념이다. 그때 데카르트의 규칙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난 이상해요. 그 로그 같은 건 로그와 지수는 바꿔쓰기인데 그냥 11.5는 10의 뭐 1.0607승이다. 그걸 바꿔 쓰면 되는 건데 바꿔쓰기를 무슨 굉장히 복잡한 거로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데카르트의 규칙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 되는데 점점 어렵게 나가는 문제는 그럼 아도로는 이렇게 중요한 데카르트의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수필이 에세이는 에세이 형식은 그 반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각엔 그 아도론과 그렇게 말한 속에는 에세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문사철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분명하다. clear and distinct. 그걸 찾아내기가 자연이 아닌 역사나 사회
인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아도르노의 첫 번째 생각일 거예요. 과학에서 실험을 하듯이 과학의 실험에 해당되는 것이 그 문사철, 인문학에서는 책이죠, 그죠? 자료, 독서.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는, 실험을 통해서는 뭔가 실험 대상이 분명히 한정할 수 있고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부분을 나누고 나눈 것들의 부분들을 다시 체계화해서 질서를 만들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역사의 사료라든가 혹은 무슨 철학의 대상이든가 인식론 같은 건 그 중에도 과학에 가까우니까 좀 다르지만 철학이 특히 윤리학 같은 거, 또 문학, 이런 데서는 가장 기본 원리, 제일 기본 원리에서 제일 원리에서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찾아야 될 거는 어떤 분명한 대상이 아니라 맥락이에요. 어떤 맥락들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흐름 중에 어떤 것을 잡아야 된다. 특히 독서라 그러면 보통 문학이라는 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건데, 그건 물론 인간이 누구나 그 인문학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인간이 누구나 직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칸트도 그랬지만 과학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올바른 길만 걸으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데카르트도 그렇게 생각했고, 칸트는 과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은 천재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제는 누구나 사실은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인간은 글을 읽을 능력이 있고 글을 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처럼 인문학에서는 분명한 제일원리를 찾을 수 없다. 책을 읽는 것도 한 권의 책을 열심히 써서 거기 궁극의 의미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인문학인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권만 읽는 사람, 책 한 권만 읽는. 책은 측면의 독서라, 수많은 책들을 옆으로 가면서 그 책들 사이에 있는 관계, 맥락, 그거를 묶어내는 것이 독서예요. 그게 인문학 공부예요. 역사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두 번째, 명확하게